네, 반갑습니다. 우리 돌봄 로봇 분야의 로봇 윤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동아대 김종욱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2018년 3월에 우리 로봇 윤리 현장 초안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변소영 교수님 또 우리 한정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8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로봇 윤리, AI 윤리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특히 올해 챗GPT의 등장으로 정말 이렇게 빠르게 AI와 로봇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간이 이 로봇 AI와 함께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또 이렇게 그 인류와 공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로봇 윤리와 AI 윤리에 관련 현재의 오늘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로봇 현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산업부와 또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신문사 우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앞에 발표하신 그 두 분의 발표와 포맷이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좀 표준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핵심 내용 위주로만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케어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돌봄 로봇의 정의와 국내외의 로봇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로봇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또 상황에 맞게 생활 정서, 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 지원 로봇, 생활 지원 로봇, 정서 지원 로봇입니다. 특히 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은 우리 소셜 로봇으로 우리 지보 같은 소셜 로봇으로도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신체 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승이나 이동 심지어는 이제 배변까지 지원하는 그런 로봇이고요. 생활 지원 관련해서는 실제 정보 검색 같은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로봇. 특히 정서 지원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가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대화로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특히 이제 이 돌봄 로봇 같은 경우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키스트에서 2003년에 국가 프론티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또 결과로서 로봇 케어를 기술자를 통해 설립했고요. 또 사실 오늘 참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 효돌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돌봄 로봇 분과에 참여를 하셔서 실제 여러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셨고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율점검 리스트에서 아주 실제로 우리 돌봄 로봇 그 회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09년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특히 2010년 같은 경우는 이런 돌봄 로봇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여기 보시는 애틀이나 로봇케어, 토룩, IPL, 서큘러스, 원더풀 플랫폼 같은 회사들이 이때 이렇게 다양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보급 사업 위주로 특히 현재는 이제 병원 위주로 쭉 진행되었고요. 2020년부터는 지자체별로 보급 사업이 시작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봇으로는 이런 그 로봇케어나 효돌, 토룩, IPL, 서큘러스, 원더풀 플랫폼 등의 로봇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처음 이제 발표된 그 배송 로봇보다는 아직 사업화 부분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 인간과 가장 가깝게 일상생활을 24시간 공존하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 윤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이제 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로봇으로는 역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승용 로봇, 로보베어 같이 파로 같은 정서 지원, 페퍼, RTI 같은 다양한 이제 돌봄 로봇을 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 그 질환이라든지 독거노인 돌봄, 치매 환자 돌봄 등의 이런 소셜 로봇에 좀 가까운 그런 로봇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케어 로봇을 대표로 해서 이런 간호 로봇, 헬스케어 로봇, 노인 돌봄용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돌봄 로봇 동향 분석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지금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 뭐 15%, 18%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불과 2배 가까운 이 시장의 성장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특히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돌봄 로봇의 중요성과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동향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산업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뭐 여러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 중개 연구,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로봇 보급 사업 위주로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일본이 사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개호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실용화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소셜 로봇, 우리 키스맷이나 지보로 대표되는 소셜 로봇 쪽에 굉장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럽은 FP7이나 하라이즌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히 다양한 실환경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로봇들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아마 내년에는 이런 여러 다양한 로봇들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뭐 재활이나 식사 보조, 뭐 보행 보조 등 분야에서 특히 국립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병원에서 실제 보급 관련된 과제를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해 왔고 특히 2020년부터는 경상남도와 서울 서초구, 광주에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이나 스마트 맞춤 돌봄 사업, 이런 스마트 안심 케어 서비스 등의 여러 서비스들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돌봄 로봇 관련해 세 가지 크게 윤리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자기 결정권입니다. 뭐냐면 노인이 사실 이제 복약 알림을 했는데 약을 거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 너무 지금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로봇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사용자의 어떤 자기의 이제 결정권을 어디까지 존중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로봇이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뭐 옷을 벗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좀 프라이빗한 그런 행동을 할 때 특히 사생활 보호, 그리고 개인 정보 같은 경우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특히 기기 활용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용자들도 특히 노인이라 하지만 이 AI 첨단 기술이 들어있는 로봇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만큼 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표준 관련해서 앞에서 많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돌봄 로봇도 ISO 13482-2014에서 결국 안전 관련된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IEEE 같은 경우 P7000에서 7015 시리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조금씩 관련돼 있고, 특히 한국의 지능형 로봇 표준 포럼에서는 SC9 의료 로봇 분과에서 식사 보조 로봇, 이승 보조 로봇 관련해서 여러 요구 사항, 미션 방법이 또 정의되고 확립되었습니다. 네,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돌봄 로봇을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발표하신 6대 윤리 원칙에 맞춰서 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침해 금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본래 용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위험한 행동이나 장소를 유도하지 않고 또 오작동 시 외부에서 중지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성은 제작 공급 사용 관리에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투명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이 어떤 현재 동작이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용자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공정성은 이제 이 사용자가 다양한 성별, 연령, 지역,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서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책임성은 역시 이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잘 이제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특히 설계자, 제작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관련된 윤리 원칙이 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특히 좀 이따 보여드릴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을 하셔서 정말 이 돌봄 로봇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같이 협업할 예정이고요. 특히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 투명성이나 책임성 분야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히 이 로봇을 좀 비윤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로봇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정신적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효돌에서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일단 그 회사의 그 효돌이라는 이제 봉제 인형 타입의 그 케어 로봇에 좀 특화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기존의 돌봄 로봇 기업이나 아니면 신생 기업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example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걸 다 따라야 되나? 우리 회사는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기보다는 이제 발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침해 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인정보 사생활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었고요. 특히 방해 금지 모드에서는 로봇이 정말 그 노인이 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그 사람의 이 자율성을 인정을 해줘서 좀 조용히 있는 모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투명성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냥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물었을 때 잘 현재 상황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과도한 애착 관계에도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이 투명성에 좀 넣었었고요. 안전성 관련해서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증 치매 환자가 그 효돌이가 이제 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듣고 싶어요라고 해서 중증 치매 환자가 효돌이를 안고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가서 실종될 뻔한, 물론 이제 그분은 다행히 다시 발견되었는데 실종될 뻔한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소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이게 효돌이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버전 2에서 업데이트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제어되지 않는 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어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잡혀져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임성, 지속 가능성, 공정성도 이제 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주로 봐주실 부분은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을 따른다기보다는 이런 체계를 갖춘다는 것, 책임성과 관련된 회사 내에서의 체계, 또 혹은 어떤 위원회, 어떤 그 연대하는 그 활동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팀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각각의 윤리 원칙별로 이런 이제 윤리 이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미리미리 이제 대응을 하시면은 사고나 이제 이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xample이기 때문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사실 우리 돌봄 로봇 분과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초안이 나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사실 이 초안에 대해서 우리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와 또 우리 돌봄 로봇의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우리 돌봄 로봇 분과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돌봄 로봇 분야에서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돌봄 로봇이 계속적으로 가드레일 형태로 이 돌봄 로봇 분야의 시장과 제품들이 다양화될 때 이
윤리 원칙들이 훌륭한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개하고 표준화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인증 체계입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계 의견 수렴, 자문, 사례 수집 이런 내용들을 정례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우리 돌봄 로봇 분야에서 이 로봇 윤리 활동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김종욱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